폴란드 정부 차원 KF-21 도입 선언. 특별예산 준비.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인 PGZ 회장이 오는 2월 방한한다. 지난해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피고 KF-21 레드백 등 지가 수주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은 오는 2월 방한해 가히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설립된 PGZ그룹은 폴란드 국방부와 관련 부처 산하 31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현지 수출을 위해선 PGZ와 협력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음에 따라 PGZ는 한국 기업들과도 현지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 무기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카이-50 전투기, 현대로템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계된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중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흐바웩 PGZ 회장은 이번 방안에서 KF-21과 레드백 등 지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무기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흐바웩 회장은 기존에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아직 국내에도 전력화되지 않은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다. KF-21 사업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논란이 됐다. PGZ도 공동개발 형태로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절충 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PGZ가 KF-21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주하면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파트너가 된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PGZ가 네이토 국가들의 한국 무기를 제한하고 인도하는 등 공동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드백도 수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PGZ사와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공동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폴란드 국방부도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중형급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레드백은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서 현장 시험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인 ZSSW-30을 탑재한 폴란드형 레드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 중국 해상 민병대를 잡아라. 대함 유도폭탄 퀵싱크의 등장과 새롭게 조명받는 한국형 퀵싱크 KGB KKEMD-489와 신형 AESA 레이더 개량형 KGB 조합으로 대함 전투기도 될 수 있는 멀티롤 FA-50 블록 20의 등장을 통해 미국의 퀵싱크처럼 대한민국 KGB를 대함 유도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짧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500파운드 폭탄으로는 화력이 부족하다, 속도가 느리고 스텔스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근접 방어무기 CIWS 등으로도 충분히 요격될 가능성이 높아 실용성이 없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지적들입니다. 그렇다면 미 공군과 미 해군은 이런 허점 많은 퀵싱크를 왜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제해권을 장악한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이러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성립되었습니다. 비록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기는 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안전해진 해상 교통로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규모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해권을 바탕으로 힘을 키운 중국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해 미국의 제해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 등을 활용해 상대가 정규군을 동원한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모호한 수준의 도발적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을 뜻하는데요.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빼앗을 때 러시아가 그러했고 남중국해에서 막무가내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까지 출몰해 불법으로 조업을 일삼고 어린 칠흑까지 싹쓸이하는 저인망업 등을 통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중국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단속하러 나선 대한민국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심지어 어선을 해경에게 격렬하게 부딪혀 침몰을 유도하는 등 공격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어선들 대부분이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KEMD 256화 필리핀 영해에 침입했다. FA-50에 쫓겨난 중국의 한마디 FA-50은 JF-17보다 열등하다. 과연 FA-50 블로기10에도 통할까? 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2에서 300척씩 대를 지은 중국 어선들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채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적반하장격으로 필리핀 어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잔뜩 열이 받은 필리핀 정부가 중국 어선들 머리 위로 FA-50 전투기들을 저공 비행시키며 혼을 빼놨던 사건이었습니다. 때를 지어 등장했던 이 중국 어선 집단들이 바로 중국의 해상 민병대였다는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순수한 민간 어선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치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움직이는 준군사 조직임을 결국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겉보기에는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 해군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정규 해군의 행동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미 해군 참모총장 존 리처드슨이 중국 해상민병대가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지적하며 더 이상 그들을 민간인이 아닌 준군사조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파견할 수 있는 전투함의 수는 많아봐야 2에서 3척 정도에 불과했지만 중국 해상민병대는 200에서 300척씩 대를 지어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투함 한 척에 탑재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의 수는 많아봐야 10발 내외에 불과하고 중국 어선들이 너무 작고 민첩해 함포로 공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해군 소식통이 전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만약 중국 해상민병대가 대한민국 해군 함포 사격에 노출된다면 얄짤없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작고 빠른 고속정 침투 등을 대비해 연마한 대한민국 해군의 함포 사격 능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KKEMD 364화 F-35의 동체 착륙 사건이 보여준 대한민국 군의 장비 운용 능력 핏 림팩에서 타 해군을 경악시킨 한국해군의 놀라운 사격 능력 9분 25초 부분부터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투력은 미미하지만 많은 숫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해상민병대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던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퀵싱크 프로그램입니다. 미 공군과 해군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퀵싱크는 기존의 무기들을 개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해상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퀵싱크의 개발은 미 공군 연구소가 책임지고 실제 운용은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US 인도 퍼시픽 커맨드
가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종류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퀴닉싱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카쿠 허조구 미공군 연구소 프로그램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퀴닉싱크는 미국 방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무기체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퀴닉싱크의 등장으로 미국 지도자들과 현장 전투 지휘관들은 해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퀴닉싱크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퀴닉싱크 프로그램은 관성항법 및 위성항법 장치로 유도되는 기존 DAM 계열 폭탄의 새로운 광학형 종말 유도 시스템을 통합시켜 빠르면서도 저렴한 비용의 공대함 유도 폭탄을 획득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어뢰들이 여전히 적 전투함을 침몰시키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퀴닉싱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공군과 해군은 개량된 2000파운드 JDAM 정밀유도 폭탄 등을 포함한 공중 발사형 무기들을 활용해 잠수함 발사 어뢰와 유사한 치명성을 지닌 대함 무기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어뢰는 대형 선박을 침몰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유지 및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고 해군 자산들 중 극히 일부에 의해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제85시험 평가전대 지휘관 앤드류 스완슨 소령은 말했다. 우리는 퀴닉싱크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기민한 공대함 솔루션의 위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퀴닉싱크는 대부분의 미공군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실전에 임하는 전투 지휘관들과 전투기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 잠수함은 언제 어디서든 어뢰 한 방으로 전투함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퀴닉싱크 합동 역량 및 기술 시연 프로그램의 목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어뢰와 같은 살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저렴한 공중 공격 시스템 아키텍처는 또한 각각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나온 탐색기 부품들을 상호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탐색기 부품들을 모듈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는 종국적으로 무기 시스템 생산 비용의 절감과 전반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설의 폭탄들이 되돌아왔다. 만약 퀴닉싱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실행될 수 있다면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 무게의 JDAM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들은 값비싼 대함 미사일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무역항로처럼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면 멀리서 발사된 미사일이 다수의 민간 선박들 사이에서 정확한 타겟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타겟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유도 폭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퀴닉싱크 프로그램의 성공은 1982년 발발했던 포클랜드 전쟁을 끝으로 이후 해군 항공전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폭탄의 사용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해군이 터키의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 TB2를 운영하여 실행한 데 전투함 작전을 통해 해전 방식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